안녕하세요. 똑똑해지는 마흔의 책 읽기. 오늘은 동화 너머 인문학이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지은이 조정현, 1973년에 태어나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문예창작학과 문학이론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에 장편소설 평균대 비행으로 문학수첩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어릴 적에 포목점을 운영하는 엄마가 세계 동화 전집을 이불 두 채와 맞바꾸어 주었는데 그때 이야기의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글을 쓰고 있다. 지은 책 중에서 소설로는 로빈의 붉은 실내, 화려한 경계, 바다의 리라 등이 있고 어린이 책으로는 음악동화,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마법사의 사계절, 특별한 날, 평생 을의 이야기, 바닷길은 누가 안내하나요? 등이 있다. 있고요. 책이 참 이쁘죠. 색깔도 이쁘고. 미운 우리 새끼도 행복한 어른을 꿈꾼다. 동화 너머 인문학. 차례 읽을게요. 제1부 동화로 나의 숨은 마음을 읽다. 우물쭈물해도 괜찮아. 이솝의 당나귀기와 아버지와 아들. 한병철의 피로사회. 내 동심은 어디로 갔을까? 에리 캐스트너의 하늘을 나는 교실. 알렉산더 닐의 서머힐. 내 안의 임금님, 자존심. 전래동화,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노자의 노자.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오는 것들. 전래동화, 은혜 갚은 까치. 신영복의 더불어숲.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을 때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피터 왓슨의 무신론자의 시대, 내게 사랑을 묻는다면, 한스 안데르센의 인어공주,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 사랑, 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둘이 되는, 엘리너 파전의 일곱째 공주님,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나의 빛과 어둠을 찾아서, 제임스 매튜베리의 피터팬,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부 동화로 내가 모르는 세상을 풀다. 행복의 풍경은 하나가 아니다. 프랜시스 버넷의 소공녀, 장 지글러의 탐욕의 시대, 21세기 마녀의 거울, 그림 형제의 백설공주, 기 드보르의 스택타클의 사회, 성장을 멈춘 어른, 악당이 되다,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꼭 백조여만 하나요? 한스 안데르센의 미운 우리 새끼, 페터 비에르의 삶의 격, 나의 행운과 불행은 누가 만드는가. 전래동화 하산 이야기, 존 롤즈의 정의론, 타인의 시선을 피하는 방법, 한스 안데르센의 벌거숭이 임금님,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 젖먹던 힘은 필요 없어, 엘리너 파전의 보리와 임금님,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소녀야 이제 춤을 추자, 한스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보면서 제가 좋아했던 부분을 읽어볼게요. 동화 너머 인문학, 알렉산더 닐의 서머힐. 중학생이 된 첫 해 국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해야만 기억할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일단 이해를 하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으므로 책을 읽는 것만으로 공부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국사 선생님이 연습장 몇 장에 암기한 내용을 꽉 채워오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한 주요 내용을 반복해서 외우게 하는 것이 목표였을 텐데 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는 이유를 묻고 암기를 위한 것이라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무조건 해오라고 하셨지요. 결국 저는 연습장 지저분하게 만들기 숙제를 하느라 정작 공부할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그 숙제를 몇 번 하지 않은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에는 낙서를 하지 않고는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본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알렉산더 닐의 서머힐은 대한학교의 대명사인 서머힐 학교에 대한 책입니다. 교육학자이자 아동심리학자인 닐은
아이들의 본성을 파괴하는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서머힐을 만든 가정과 학교의 모습, 아이들의 행동, 아이들의 생활 등에 대해 썼는데, 이 책을 읽으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긴 각종 감시와 통제, 그리고 그것을 내면함으로써 스스로 억눌러버린 자연스러운 본성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 부분 읽으면서 저희도 어렸을 때 연습장 지저분하게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연습장 지저분하게. 막 연습장에 외울 걸 쓰고 거기다가 막 위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게 안 보여서 시커매질 때까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외워지지도 않고 아까 내가 뭘 외웠지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크게 그냥 써요. 쓰고 아까 외웠던 게 궁금하면 다시 올라가서 그걸 보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방식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본성을 잃어버린 것. 이게 참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도 틀린데 너무 무조건 하라고 해서 배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경제 구조는 조직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대립 없이 함께 일하며 점점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즉 기호가 획일화하고 쉽게 동화하고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대중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제도는 인간이 자유롭고 독립적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남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과 사회라는 기계에 아무런 마찰도 없이 조립되고 강제나 통솔자가 없어도 통솔되고 맹목적으로 휘둘려지는 인간들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제도는 사람을 순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서머힐의 머리말에서 에리히 프롬의 자신에 져서 현대인과 그 장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후배와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학교의 정체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분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로운 어린이들에게는 억눌려 있는 어린이만큼 미움이 많이 쌓여 있지 않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 법이다. 사랑받는 어린이는 인정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에서나 중요하다. 어린이들을 벌하고 욕하면 어린이들의 편에 설 수 없게 된다. 서머힐은 어린이들이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학교이다. 어떤 사람은 교육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백지 상태의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독일의 철학자 홈볼트는 모든 인간의 목표는 개인의 능력을 가장 고귀하고 조화롭게 발전시켜 모순이 없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 학교가 내세우는 정신과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지점에서 말이죠. 홈볼트는 개인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전제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한 학교들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교육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커리큘럼은 아이들의 능력을 발견하는데 무관심하고 수많은 시험은 잠재력을 들여다볼 만한 시간을 빼앗죠. 개인의 잠재력과는 상관없이 학교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학교의 목표인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창시절 내내 실패자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까요? 그러니 학교가 아이들을 화나게 만든다는 말도 당연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안 된다는 말만 듣고 산다면 미움이 쌓이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원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 그런 교육을 꿈꾸어 봅니다. (139페이지) 엄마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 없다는데 엄마에 대해서는 고정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여자가 100명이라면 엄마의 이미지도 100개여야 할 텐데 우리는 엄마라는 단어에 헌신적인, 자애로운, 희생적인 등의 단어를 갖다 붙입니다. 세상 모든 자식이 똑같은 덕목을 가지지 못했듯 엄마의 이미지도 획일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엄마와 자식이 사회에서 만든 이상적인 엄마상이라는 그림에 갇혀 불화를 겪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피터팬 속 엄마에 관한 말들은 놀랍기만 합니다. 어린이들은 동화 속 고아의 짐을 통해 당연한 존재였던 엄마도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피터팬은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자신이 네버랜드에서 놀다 엄마가 그리워 돌아갔을 때 창문이 닫혀 있었다고, 자신이 누워있던 요람에는 자기 대신 다른 아이가 있었다고 말이죠. 아이들은 피터팬을 기다리지 않고 창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다름 아닌 친엄마라는 것에 놀라워할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나쁜 엄마는 새엄마라고 속삭이던 동화에 익숙한 아이라면 말이죠. 웬디처럼 자신의 엄마도 창문을 닫아버리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엄마, 이상적인 엄마상. 그렇죠? 이상적인 엄마상이라는 그림에 갇혀 불화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더라고요. 이걸 읽으면서 느낀 건데, 왜 엄마는 다 똑같이 모성애가 많고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되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엄마는 남들과 다르지? 다른 엄마들하고 왜 틀리지? 왜 우리 엄마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엄마들하고 이렇게 다를까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고 커서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 남의 집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지 뭐 그렇게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얘기해주지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커서 느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왜 남들하고 비교할까, 왜 남의 자식하고 비교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여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엄마라는 게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고정된 이미지가 우리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엄마로서 엄마가 되면 저만의 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의 엄마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엄마처럼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남의 눈만 의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빛나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칭찬한다 해도 자신에게 냉정할 수 있고, 반대로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화를 읽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내용하고 조금 틀린 건가 하는, 왜냐면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또 어린이였을 때 해석과 어른이 돼서 해석은 좀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182페이지, 우리는 늘 예쁜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말을 농담처럼 듣고 삽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모 지상 이데올로기에 허우적거리고 있죠. 모델처럼 늘씬하지 않아서, 복근이 없어서, 키가 작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외모의 조건에 자신이 세운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외모 지상주의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새 왕비에게 거울이 있었다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마법의 거울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 대신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거울. 피로를 푼다면 심심하다고 보는 텔레비전. 피로를 푼다며 심심하다고 보는 텔레비전.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마법의 거울입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텔레비전은 자본주의에서 선호하는 이미지, 즉 팔리기 좋은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그 이미지들은 또 텔레비전에 예쁘게 나오죠. 소비자인 남성 혹은 여성이 좋아하는 이미지입니다. 자신의 만족에 의해 설정된 외모 기준이 아니라 텔레비전, 즉 자본주의 사회가 선호하는 외모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텔레비전을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틀어봅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내 것이어도 나의 행복은 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마법의 거울은 백설공주와 새 왕비에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텔레비전을 꺼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울의 목소리는 신뢰를 가장한 억압이므로 텔레비전을 끄면 우리는 좀 더 자신의 진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 내게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텔레비전이 그렇죠. 좀 저도 텔레비전을 안 보기 시작한 후로는 옷도 덜 사고 좀 더 외모에 관심을 덜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안 꾸며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는 예전에도 너무너무 옷을 좋아했던 사람이라 연예인들이 나오면 그 옷, 그런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고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얼굴을 보고 피부를 보고 피부에도 신경을 막 쓰게 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미니멀리스트를 좀 지향하는 것도 있고 텔레비전을 안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옷을 사지 않고 있고 제일 많이 바뀐 게 정말 옷 욕심이 많았는데 옷을 사지 않고 있고 있는 거를 다 입고 그리고 버리면 사려고 해요. 식료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먹어야지 했을 때 그게 다 재료로 냉장고에 들어가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때 사려고 해서 냉장고도 좀 비어 있는 편이고 옷을 버리는데 아직도 옷방에 옷은 가득해요. 저걸 다 버려야 맞는 걸까? 아니면 입고 필요 없어지거나 입고 헐면 버려야 되나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있는 걸 다 갖다 버리면 또 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미니멀 라이프에 적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걸 다 버리면 또 돈이 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또 살 일이 없잖아요. 일단 사지 않아야 하는 게 정리정돈의 기본이라고 배웠기도 하고 저는 이 책을 도서관에 가서 제목을 보고 골랐어요. 그냥 인문학 쪽에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를 채우는 인문학? 그걸 찾다가 그 책이 없어서 그럼 다른 책을 한번 빌려볼까 하고 보다가 찾은 책이 이 책인데 책 표지 색상도 너무 이쁘고 제목도 일단 동화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저같이 인문학 책을 안 읽었던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읽혀지지 않을까, 다른 책에 비해서 어렵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빌렸고 읽고 나서는 너무너무 잘 했다고 생각했어요. 재미있었고 금세 읽고 싶었던 빨리 읽고 싶다라고 생각됐던 책이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아까 했었나? 65페이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서운 임금님 노릇을 하고 하는 자존심을 꺾고 자신의 구질구질한 개인사를 남에게 털어놓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화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누군가의 대나무 숲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결코 꺼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령 이해한다고 말하더라도 진심으로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열등한 면을 내려다보는 이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진심으로 품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아픈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니라 대나무 숲을 같이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친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슴에 담아두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면 그도 속상할 테니 아예 말하지 않아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또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내용도 엇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서로의 아픔을 토로하지만 어느 순간 친구의 기막힌 이야기를 듣기가 버겁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한번 그것을 느끼면 그때부터 친구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게 되고 점점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자존심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이야기를 다 한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지극히 사소한 사연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자존심이 없을 리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시간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인디언의 어느 부족은 친구를 내 짐을 어깨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짐을 상대의 어깨에 부려주기도 하고 내가 견딜만 할 때는 상대의 아픔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지나친 도시화로 대나무 숲을 보기 힘든 시대의 말입니다. 가끔은 나도 살기 힘든데 남들이 하는 불평불만을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진심으로 들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견딜만 할 때는 상대의 아픔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것도 참 좋은 관계일 것 같아요. 친구뿐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동화 너머 인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시 오겠습니다.